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톡스타 2부도 즐겁게 즐기시라고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전화 023153의 2611번 그리고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가 좀 골라야 하신다면 문자로 연락 주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어떤 궁금증이든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톡스타하고 별톡방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 톡스타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어떤 이야기든지 무료로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2시간 동안 저희하고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이죠. 별의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별톡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2부에서도 퀴즈는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에서 미처 문제를 못 봤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제가 힌트까지 드릴게요. 방송 중에 출제되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퀴즈까지 푸시고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 톡스타 2부에서는요.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른 코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목요일 오늘은 투자와 관련해서 증권스쿨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코너명에서도 느껴지실 텐데요. 바로 교육 강의 시간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하고 문자, 톡스타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증권스쿨 시작하기 이전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배당 지급을 실행해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대형 우량주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블랙칩, 2번 레드칩, 3번 블루칩. 제가 2부에서는 힌트를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약속을 지켜드릴게요. 저는 이 중에서 파란색을 참 좋아합니다. 힌트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증권스쿨 시작해 볼 건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증권스쿨 코너에서는요, 두 분의 스타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스타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김보은 스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강의를 시작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스타님? 네, 지난주에 이어서도 바로 전 시간이어서 요즘 바쁩니다. 방송 정말 바쁜데요. 제가 한번, 왜 바쁘냐면 제가 개인 투자분들한테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한번 나가서 교육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제가 계속 지금 연이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만 제대로 마스터 하셔도요, 웬만한 증권 좀 잘한다, 증권 전문가 하신다는 분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기관 여기저기 다 전부 다 근무해봐서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는 많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전문가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얘기 드립니다. 자, 똑같습니다. 백투더 베이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왜냐? 하반기에 더 좋을 거니까. 하반기에 왜 더 좋냐? 좋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프로필 그만할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2008년과 같은 시장에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가 재테크를 결정합니다. 이럴 때 주구장창 막 들어가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네이처셀. 오늘 네이처셀 얘기가 많았어요. 네이처셀 반기보고서 오늘 안 나온다. 화요일날 나왔는데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네이처셀 도대체 왜 투자하는 거예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거짓말하는 회사잖아요. 거짓말하는 회사를 왜 믿는 겁니까? 저는 그런 걸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이처사이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대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 못 얻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위험한 종목을 투자를 할 때 비중을 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비중 조금씩 들어가서 수익 몇 프로 해서 그냥 자기가 그냥 단지 수익률만 만족해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익금은 되게 적어요. 근데 그거 한 10번 하다가 한 번 물리잖아요? 물탑니다. 물타요? 한 방에 죽습니다, 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종목 하기보다는 좀 주식에 대한 특성을 좀 우리가 좀 알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순서대로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적으로, 느낌적인 느낌 알잖아요.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좀 받아보시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2008년과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투자해도 상관없어요. 다 망했으니까, 이때는. 그쵸? 삼성전자도 하한가가 그랬는데, 아침에 개장 딱 리먼 파산하거나 AIG 파산했을 때, 이때 아침 개장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요. 전 종목 다 하한가였어요. 예. 그냥 전부 다 하한가니까. 그때가 그런 투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채권을 하고 있거나 경기 방어주를 하고 있었으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걸 결정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이때 이 구간에 채권 투자하시고 주구장창 경기 방어주 하셨던 분도 수익 났을까요? 절대 수익 안 났겠죠? 그러니까 에셋 클래스를 뭘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자, 오늘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네요. 이렇게 가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건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안 끝나가지고. 주식이란 무엇인가? 근데 오늘 이 부분 살짝 맛보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금융위가 하는 일, 살짝 맛보기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의 팁. 수급을 알아야 종목이 눈에 보인다. 라는 부분 얘기 드릴게요. 자, 이거 오늘입니다. 오늘. 8월 16일. 오늘이에요. 오늘 수급 한번 보자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잘 보면요. 눈에 보여요. 시장이. 조금씩 눈에 보입니다. 자, 오늘입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했죠? 겁나 팔았어요? 네. 많이 팔았습니다. 왜 팔았을까요? 예. 환율이,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올라갔잖아요? 예. 원달러 올라가면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수익률 떨어져요. 외국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빨리 팔아야죠. 물론 이걸 팔아서 돈을 들고 빠져나간 것 때문에 환율이 오른 걸 수도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럼 외국인이 왜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되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전 세계에서 우리가 펀드들, 작은 펀드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은 주식 분석 잘 못해요. 예, 하나도 못합니다. 예, 어떤 걸 잘하냐? 수학을 잘해요. 예, 안타깝게도 참 수학을 잘합니다. 이분들 참 그 숫자가 되게 강해요. 왜 인덱스 펀드 매니저들은 왜 수학을 잘할까요? 인덱스에 정확히 추종해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코스피 지수가 5% 오르면 그와 비슷하게 5% 근처에 올라가는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시가총액별로 막 이렇게 비중 조절해놔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게 우리나라예요. 3하고 5를 더하면 우리나라가 돼요. 예, 맞죠? 예.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더 그리기 힘드니까. 그리고 여기에 일본이 요만하죠, 일본이 요만하고 여기에 독도 이렇게 있고, 예. 독도는 우리 땅. 예. 여기까지 우리 땅.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외국인 펀드 매니저가, 투자해야 되겠다. 아시아에다 어떻게 투자하지? 자, 일단은 미국에다가 우리 돈 한 30% 넣어놓고, 한국은 그렇게 뭐 경제규모 아주 크진 않으니까 한 10% 정도 넣어놓고, 일본은 침몰하고 있으니까 5%만 넣어놓고, 예, 중국은 좀 뜨고 있으니까 한 15% 정도 넣어놓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인덱스 펀드가 인덱스 정확히 추종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미국이 폭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 주식의 비중이 줄겠죠?
이게 준 만큼 어떻게 돼요? 한국 비중이 올라가고 다 비중이 올라가요. 그쵸? 여기서 인덱스 펀드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팔아야 돼요. 비중을 맞춰야 되거든, 다시. 10%로. 그래서 파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전 세계 자금의 약 60에서 70%는 다 인덱스 펀드예요. 펀드 매니저도 의외로 되게 편해요. 그냥 인덱스 펀드 추종하는 거 대충 하나 들어가 놓고 ETF나 뭐 이런 거 투자해 놓고 그냥 띵가띵가 놀다가 종목도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거 정도 자금 조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익률 한 살짝 비트하는 정도만 만들어요. 펀드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특히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은 되게 편해요.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가지고 FOF 해가지고요. 펀드 인덱스 나온 거 그냥 그대로 따라 만들어서 그냥 펀드 수십 개 만들어요. 계속.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월급은 많이 타요. 안타까워요. 예. 일단 요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특징적인 거, 요즘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징적인 걸 골라야 돼요. 개인만 하고 있다 이런 거 특징적인 거 아니고요. 이건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연기금이 좀 많이 팔고 있어요. 그렇죠? 연기금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성향 뭐 이런 거 많이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국가단체가 좀 샀다. 국가단체가 뭐합니까? 국가단체가 뭐예요? 여기서 나온 국가단체가 수급도 잘 모르시는 분들 국가단체가 뭐지? 나라에서 주식 투기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단체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정사업부입니다. 우정사업부. 우정사업부가 국가단체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체국, 우체국 우정사업부 주식 열심히 해요. 되게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정사업부가 옛날에 뭐도 했냐면 차익거래 했었어요. 투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투기거래. 차익거래 해가지고 선물 막 팔고 현물 사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정사업부가 대부분이고 여기서 추가적 국가단체에 있는 게 뭐였냐면 지방 지자체들도 투자를 합니다. 왜? 자금이 남으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본인들이 직접 안 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 우종사들한테 맡기죠, 많이. 이거 좀 해줄래? 대신 수수료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저기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어요. 거기가 투자 잘못해가지고 지자체가 망했거든요. 하루 만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한다 지자체도. 근데 그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우정사업부다. 우정사업부에서 오늘 좀 샀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까요? 코스닥 보시면 개인이 팔았죠. 영리해요. 영리한 겁니까 이거? 오늘 반등 나왔는데 개인만 팔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자, 그리고 오늘 특이한 건 연기금은 뭐 찔끔찔끔 하고 있다. 뭐 요 정도 수준인데 그럼 오늘 날짜만 봐서 이런 우리가 함의를 알 것 같고 선물은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 말하면은 저 혼자 3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자 그러면 이게 뭐냐 8월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16일 자 연기금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8월 동안 계속 보면 연기금이 주구장창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대부분이 기관이 파는 그 대부분을 다 연기금이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연기금이 팔고 있는 거죠. 날짜별로 한번 보셔야 돼요. 투신해서 팔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안 좋은 겁니다. 왜냐? 투신해서 파는 경우는 사실 약간 펀딩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펀드에서 자금 이탈하면 또 팔아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시장 안 좋은 거 보면 투신이 방향성을 좀 많이 결정하는데 그렇게 많이 팔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팔고 있다. 대신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다. 연기금이 도대체 왜 이러지? 그쵸? 연기금 주가 받쳐줘야 되는데 안 좋을 때. 근데 왜 그러는지는 이거를 날짜를 1월 1일로 바꾸면 나와요. 지금 연기금이 1월 1일부터 현재 오늘까지 보면 연기금이 약 6조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매도했어요. 자, 반대로 코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스닥은 그만큼 샀어요, 연기금이. 그러니까 연기금이 코스닥을 사느라고 코스피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스닥을 계속 사다가 자금 안 되니까 이제 코스피 팔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두 개 합치면 똔똔이다, 거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이번 달 들어서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 개인은 주구장창 사고 있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겠죠, 당연히. 괜히 주구장창 사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 드리지만 외국인은 많이 못 살 겁니다, 절대로. 왜냐? 지금 중국 A주, 본토 A주가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자금을 일부 빼가지고 중국에 투자를 해야 돼요. 모든 펀드들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돼버리는 순간 인덱스 펀드들이 전부 다 이걸 다 추정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그래야 비중이 정확히 들어가니까. 그냥 단순히 안 좋아서 판다기보다는 비중 맞추려고 파는, 글로벌 인덱스 펀드 비중 맞추려고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모건 스탠리 지표 가셔가지고 올 컨트리 인덱스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비중 몇 %씩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그냥 다 무료 공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 이렇게 비중이 형성되어 있구나. 얘네 비중이 줄면 그 다음날 맞추거든요, 정확히. 웬만하면 대부분 다 맞춥니다. 네, 그렇게 매매가 돌아간다. 기간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상당히 좀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자, 그 다음. 자, 프로그램 매매예요. 프로그램 매매. 자, 프로그램 매매를 얘기 드릴게요. 이거 오늘 나예요. 오늘 하루입니다. 자, 우리가 비차익하고 차익이 뭔지도 모르시는 데 대부분이에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뭐냐, 도대체. 근데 차익거래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한 10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무조건 수익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이거 무조건 수익난다고 말하면 되냐? 아, 이건 무조건 수익나니까. 이거 아비트리지 거래라 그래가지고 선선물 이용해서 매매하는 거거든요. 현선물 이용해서 현선물 갭 차이가 선물이 이렇게 되고 현물이 이렇게 되면 이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다시 만난다라는 가정하에 선물 매도, 현물 매수해가지고 이 차익거래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차익거래입니다. 그리고 비차익거래. 비차익거래는 차익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이 프로그램은 뭐냐? 기계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기계로 자동 주문 내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그때 마 땡땡땡땡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가 주식에 관한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도지 쇼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걸 했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막 장 막판에 막 그 주가 막 하는 애들이 막 엄청 막 손으로 막 팔고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예. 기계로 파는 거예요, 다. 그래서 손으로 죽어라 클릭해서 팔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드라마가 다 망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데, 예, 그냥 기계로 파는 겁니다. 자, 비차익은 그럼 뭐냐? 차익거래는 이 시세, 현선물 시세에 따라서 매도 매수가 나오는 거고, 비차익거래는 그거 관계 없습니다. 팔고 싶은데, 손으로 일일이 클릭하기 귀찮으면 바스켓으로 파는 거예요, 그냥. 바스켓으로 그냥 몽땅 지수 전체를 다 팔고 싶다 그러면 입력해 놓으면 삼성전자부터 쭉 시가총액 코스피 200 정도부터 다 팔아버려요, 그냥. 기계들이. 딱 지수에 맞춰가지고. 그걸 비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차익 거래가 플러스가 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펀드 매니저가 의지를 가지고 플러스 매수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차익이 마이너스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펀드 매니저가 의지를 가지고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즉 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봤어야 돼요. 지난주 옵션 만기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옵션 만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지난주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이 동시효과 10분 동안에 600원을 팔아버렸어요. 한 방에. 지수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10분 동안에. 근데 그거를 누가 샀냐? 기관에서 받아줬어요. 다시 이렇게 됐어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 있었던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투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그때 누가 안 받쳐줬으면 그날 지수 폭락했어요. 지난주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대폭락 할 뻔했다가 지금 받아준 기관 물량 받아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떨어졌겠죠. 외국 이때다 싶어 또 팔았으니까. 그쵸? 기관하고 외국인이랑 싸우면 외국인이 이긴다고 보니까요. 저희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 금융기관이 하는 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거고. 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 주식 투자는 동업입니다. 동업자를 찾는 일이에요. 동업자. 나 말고 동업을 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동업할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했던 거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해요. 즉 동업자를 계속 찾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려 하기 좀 그러니까
은행에 돈 빌려면 매달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근데 동업자를 찾으면 이 사람이 투자를 하니까 이자는 안 줘도 되잖아요. 수익이 나면 수익 난 거 줄게. 그러니까 기본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사업의 동업자라 생각을 하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배당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 중에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예. 이거는 뭐 선법 얘기니까 뒤로 넘어갈게요. 그럼 상장이란 무엇인가? 동업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동업자 중에 좀 신뢰 있는 애들을 좀 찾고 싶다는 거예요. 신뢰 있는 애들을 찾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업자들 중에 속 시꺼먼 사람 동업자도 있고 되게 이렇게 착한 동업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신뢰가 갈 만한 애들을 따로 분류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아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각각 상장의 제도가 달라요. 코스피가 좀 더, 예, 상장 요건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자 중에 좀 더 신뢰 있는 애들이 코스피고, 덜 신뢰 있는 애들이 코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한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고 인정하는 것. 말은 어려운데 우리가 이걸 읽다 보니까 잠아서 안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말로 잘 들으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면 잘 귀에 들리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졸립니다. 일단. 예. 자, 상장의 장점. 그러니까 동업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상장해 놓게 되면 장점이 뭐냐? 그럼 그 기업의 장점은 뭐냐? 자금을 조달할 때 쉽게 조달을 해요. 쉽게 조달합니다. 그 기업 홍보 효과가 크고 공신력이 올라간다. 예. 내가 상장돼 있으니까 난 상장돼 있고 내 동업자들한테 나는 얼마든지 내 재무제표를 보여줄 수 있다.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제상의 혜택도 있고요. 예, 양도소득세 비과세고요. 비상장하고 상장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 해줍니다. 예. 뭐 근데 이거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알고 싶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낼 만큼 부자는 아니니까. 그쵸? 양도소득세, 이거 대주주 요건이 많아요. 대주주는 팔면 양도소득세 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주주입니까? 그쵸? 웬만하면 대주주 아니죠? 예, 대주주신 분들은 이 방송 보면 안 돼요. 저랑 따로 만나셔야지.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그러니까 상장한 회사들은 이런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이 일단 실적이 늘어나야 돼. 내가 동업하고 있는 회사가 실적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럼 배당금이 증가합니다. 그럼 기업 가치가 증가해요. 그럼 주식 매수자들이 증가해요. 그럼 주식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프로세스로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해야 사실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제가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회사는 동업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동업자들이 볼 수 있게끔 뭘 해놓냐? 기업 공개를 합니다. 항상. 재무제표 올려놔야 되고요. 반기보고서 올려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네이처에서 얘기했지만 반기보고서 동업자들한테 반기보고서 줘야죠. 동업자인데 동업자가 찾아가가지고 야, 나 동업하는데 야, 매출 좀 봐봐. 근데 나 못 줘.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지분이 좀 많으면 좀 더 세세한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뭐 이렇게 되게 큰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소수주주권 행사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거 보자 그러면 그 회사는 그런다고 해요. 그냥 고소하라고. 예,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딘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예.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 증가를 위해서 경기 호조 때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 투자를 해야 수익 날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그 주가 상승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경기 사이클을 확인 후에 업종별로 업황 확인하고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투자에 적격할 경우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거. 마지막에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하는 게 이게 차트예요. 이게 차트.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투자하시죠? 이거 먼저 하죠. 이거 먼저. 차트 돌리다가 그림이 이쁘면 이거다.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 이렇게. 예. 이때 중간 망하죠, 이제.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경기 사이클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업종하고 업황의 특징을 확인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한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돼요.
타이밍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걸 이제 탑다운이라고 하는데 탑다운이라고 해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버튼업 방식도 있어요. 버튼업 방식도 있는데 버튼업 방식 누가 하는 거냐면 정말 분석 잘하는 기업 분석 잘하는 섹터 애널리스트들이나 버튼업 분석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버튼업이 아니죠. 그냥 차트 돌리다가 이쁜 차트 나오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주식 투자의 프로세스. 기업 가치는 그 기업의 실적에 비례한다. 당장은 비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시간 가면 주가는 수렴합니다. 단기간에는 기술적 흐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업 가치는 그 기업의 실적에 수렴한다라는 부분 반드시 얘기 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 투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기술적 분석 비중이 더 높아야 돼요.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데 기본적 분석, 내가 데이 트레이딩 하거나 스캐핑 하는데 내가 기본적 분석을 한다. 이분 병원 가셔야 돼요. 아니, 지금 당장 그림 맞추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왜 기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거는. 투자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차트를 보셔야 되는 거고,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본적 분석 비중이 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중에 내가 오늘 데이 트레이딩 한다. 그분은 사실 기본적 분석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 기간이 길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얘기를 마치고 교육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부 첫 순서 김본스타의 강의 함께 하셨는데요. 매매를 잘하기 위한 방법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도 주식 투자 잘할 수 있는 방법 주제로 이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1부에서 함께한 유능한 네 분의 스타분들이 어려운 시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라고 추천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잠시 뒤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겁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 강의 함께 해주신 김본스타하고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유능한 네 분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강의할 스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네, 두 번째로 저희 함께 해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바로 에이지 시스템 스타인데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로필 사진 보고 너무나도 괴로워하시던데 왜 그러시죠? 영상 다시 찍고 싶네요. 네, 영상을 제가 직접 보고선 이렇게 모니터를 하면서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실물이 훨씬 멋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에이지 시스템 스타일 맨날 화상으로만 뵙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색다르네요. 네. 오늘 뭐 강의를 색다른 내용의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사실 최근에 이제 핫했던 암호화폐 얘기를 좀 기본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이제 와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 아침장의 글로벌 슈퍼스탁장에서 이 부분을 항상 설명을 드려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인버스 ETF가 출시가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를 매도 칠 수 있는 시장에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앞두고선 먼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가 암호화폐 투자의 이해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좀 쉬운 내용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시나 봐요. 그렇죠? 네, 일단 오늘 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드릴 거고요. 뭐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20분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적인 얘기 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 현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빨리 나가서서 네, 강의를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오늘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에이주 시스템 대표 윤진이고요. 뭐 블랙비트의 대표를 맡기도 있기도 합니다. 일단 암호화폐 투자의 이해라는 부분부터 스타트를 해볼 텐데 오늘 장은 일단 암호화폐가 처음에 구성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폐들의 가치 분석을 들어가는 걸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사실 암호화폐가 가치 분석이라는 트레이딩과는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는, 사실 좀 단타 트레이딩에 좀 더 가까운 트레이딩이 아닌가라는 분석들도 존재를 하는데, 사실 원래 암호화폐로 대규모 수익을 낸 최근에 뭐 몇백억 투자자들도 있죠.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기본적 분석에 기반을 해서 트레이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깔고선 데이 트레이딩까지도 넘어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암호화폐 배경, 초기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일본의 학자의 이름을 딴 사토시라는 이름을 딴 분께서 이제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에 암호화폐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관인지 개인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안 밝혀졌는데 최근에 뭐 스탠더드 포어스 쪽에서는 일단 개인인데 이제 학자 출신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후보자들만 오른 상태고 뭐 그 실질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목적 자체는 명확합니다. 본인이 이제 메일로 지속적으로 이 구조에 대한 목적을 PR을 했었기 때문에 소셜 보안성을 활용해서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었고요. 일단 소셜 보안성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보안이 강화될 수 있는 게 소셜 보안성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적용을 시켜서 최근에 이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서 영감을 착안을 한 것 같아요. 영감을 착안을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보안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본인만의 플랫폼을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희소성을 만들어 둠으로써 이 본인의 보안 체계 안에다가 원래 기존의 가상화폐라고 하면 제가 왜 굳이 암호화폐라고 썼다가 가상화폐라는 얘기를 또 단어를 바꿔서 썼느냐. 원래 이 가상화폐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임 안에 쓰는 머니 혹은 카드 결제 많이 하시죠. 카드 결제 안에 포인트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상화폐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안 체계 안에 가둠으로써 암호화폐라는 타이틀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기본적인 성질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나 똑같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 소셜 보안성을 활용해서 넣었다라는 걸로 희소성이 확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트레이딩이 몰릴 수가 있었고 비트코인이 폭등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가치가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퀘스천 마크가 던져진 겁니다. 일단 거기가 첫 번째 목표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화폐 보유 통화의 가치 상승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목적은 간단하죠. 돈을 벌기 위한 게 디플레이션 화폐의 목적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화폐, 뭐 우리나라 쓰는 원화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나라 화폐든지 대부분 거의 다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을 해 있죠. 사실 뭐 통화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마켓을 사고 나서 그 다음에 10년 뒤에 마켓을 사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 암호화폐, 지금 특히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 라인들은 전부 다 디플레이션 화폐입니다. 한마디로 보유하고 있으면 본인들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도록 만들어두는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럼 추후에 이게 뭐 100달러로 올라가든 1000달러로 올라가든 지속적으로 가치 상승을 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희소성, 앞에 말씀드렸던 희소성이 첫 번째고요.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희소성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둬버립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마케팅을 부어줘야 돼요. 부어줘야 되는데 사실 비트코인의 배우가 누군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 부분을 떠나서 돈이 투자가 되면서 보유 가치가 상승이 되면은 이것 자체가 바이럴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통화 수익률을 내므로써
지속적으로 바이럴을 만들어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다시 투자자들을 유입하는 방식으로 좀 마케팅 방식을 특이하게 활용을 했죠. 예.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특정 수익률을 낸 투자자분들, 좀 유명한 트레이더분들 계시죠. 월가에도. 예. 그런 분들은 본인들의 수익률만으로 유명해집니다. 예. 그런 것과 똑같은 논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구조를 철저하게 설계를 해놓고 통화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 희소성이라는 거는 방식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저희들의 위안화, 엔화, 아니면 원화, 위안화, 이런 화폐들이랑 딱 차이가 있는 부분이 중앙화폐는 지속적으로 화폐를 찍어내죠. 근데 이 친구들은 화폐를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딱 공장 안에다가, 화폐 제조 공장 안에다가 돈을 만들어 두고선 공장을 아예 닫아버린 거예요. 예. 공장 문까지 잠궈버린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 안에 있는 통화들은 지속적으로 수량이 고정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통화량들은 계속해서 소각이 되든지 혹은 아예 그냥 저장을 해놓든지 지속적으로 어디로 빠져나감에 따라서 남은 물량들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 때문에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유발이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시 바이럴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유입자가 유입이 되고 이게 마케팅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너무 알트코인들이 쫙 파생돼서 똑같이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코인들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매도 수급장으로 빠졌던 부분이고요. 오늘 저희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인버스 ETF, 인버스 ETF의 논리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디플레이션 시장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나오던 하락 시장을 역이용하는 게 인버스에 대한 트레이딩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 2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비트코인의 구조 자체가 블록체인이다 이런 단어를 쓰면은 사실 이거는 프로그래머들의 용어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자 좀 자극적인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인데 이제 감옥 설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설계입니다. 이제 파노피콘이라는 구조인데 일단 영국의 철학자 이제 제레미 벤덤이 재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용한 원형 감옥입니다. 사실 이거는 원래 처음에는 여기에는 이제 간수가 죄수들을 감시하는 구조로 만들어지고자 가운데 이렇게 설치를 시켰는데 이게 블록체인의 구조랑 제일 똑같아요. 왜냐? 여기 안에 있는 탑을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를 하려는 트레이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딱 가운데 있는 물량들을 공동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원형으로 감싸서 공동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물량 변화가 일어난다. 이 각자의 트레이더 모두가 다 관찰자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트레이더의 컴퓨터가 관찰자입니다. 컴퓨터가 관찰자이기 때문에 이 수량 변화가 일어날 때 어느 한 곳에서라도 수량 변화를 인지하게 되면은 바로 이 거래가 정확하지 않은 거래다라는 부분을 시장에 공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에 대해서는 오류로 체크 처리를 들어가고요. 해킹이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원형 감옥 안에 누군가 들어와서 모든 이들을 속이면서 동시에 이 모든 거래량들을 조종할 수가 있는가. 거기서 퀘스천 마크가 던져지게 되죠. 이 수량이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트레이더가 많아질수록 트레이딩에서 감춤 그리고 해킹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관점에서 그럼 사람이 더 많아지면은 소셜 네트워크처럼 똑같이 보안이 더 강화되겠네 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여러 개 단일 수감자 세포가 들어있는 원형 건물로 둘러싸인 전망대 형태로 보시면 된다. 이 가운데 있는 게 비트코인으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쫘라라락 체인처럼 돼 있는 이 깜빵들이 전부 다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간단하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드립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거를 컴퓨터로 딱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요. 계좌 간의 연결을 통해서 중앙의 코인을 감시하는 구조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비트코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은행 금고안을 동시에 다수의 사람이 함께 감시하면서 현황을 공유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 금고안에 금고 토리범들이 있죠. 가끔씩 이제 터리를 하러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고 있다.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다 속여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훔쳐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해외 선물하시던 분들은 오일이랑 골드가 친숙하실 거예요. 이제 석유랑
금입니다. 그죠? 예. 근데 트레이딩을 하실 때 오일이랑 골드의 성격을 아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 둘 다 좀 이해가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구금으로 이거를 아까 그 플랫폼을 확대를 시켜서 일단 저희는 글로벌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암호화폐는 모든 글로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규모를 확장시켜서 보면은 이 지구 안에도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천문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출신이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떤 물질들이 막 뭐가 있고 무슨 성분으로 구성돼 있고 막 수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물질들 중에서 석유랑 골드를 제가 예를 들어 봤습니다. 왜냐? 일단 석유는 일반 개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워서 없애고 있죠.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소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류되는 상태로 누군가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할수록 물량들이 시장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상승세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과거부터. 그런데 그런 특징이 있는 두 상품을 갖고 와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암호화폐 중에서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비트코인처럼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방식으로 딱 이 지구 안에 골드의 수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화폐들이 희소성, 다이아몬드 혹은 골드 같은 희소성 하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가치가 올라가니까 더 보유를 하고 싶어하는 그 디플레이션의 연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소각을 시키죠. 최근에 등장한 3세대 코인들 중에서는 코인들을 소각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희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돈이 있다고 볼게요. 돈이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돈을 불에다 계속 던져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은 돈이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이 돈만 가지고선 모든 물건을 사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돈의 가치는 점점 희귀해지겠죠. 마지막에 한 장이 남을 때는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 관점이 소각시키는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일이랑 가장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현금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현금이 원래 스타트가 이제 금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영국에서 금을 기준으로 금 보관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현금이었고요. 사실 금 보관증이 이제 금 보관증 자체만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착안해서 화폐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화폐에서 최근에 IT가 발달을 하면서 가상화폐, 즉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포인트 혹은 은행 안에서도 요즘 뭐 최근에 포인트를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 게임머니 같은 것들, 게임 안에서도 자체적인 화폐가 있죠. 뭐 캐시도 있지만 일반적인 게임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다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화폐, 이거는 철저하게 제도권에서 사용되는 통화입니다. 그냥 저희가 이용하던 화폐가 그냥 숫자화돼서 그냥 요즘 모바일 뱅킹으로 들어가시면은 모바일 숫자로 따다다닥 뜨죠. 그게 그냥 전부 다 전자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현실적으로 IT 플랫폼화를 시킨 게 전자화폐죠. 근데 이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킨 게 최근에 이제 소셜적인 보안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라는 거를 출시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가상화폐를 끌고 와서 전자화폐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보안 기술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서 이거를 화폐처럼 써보자라고 해서 출시한 게 이 비트코인, 그 외 기타 뭐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자화폐와 가상화폐 딱 중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폐 자체가 일반 저희 그냥 쓰는 달러나 이런 것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류 취급을 처음에 받아왔고요. 근데 가상화폐보다는 분명히 보안적인 부분에서 전자화폐보다 보안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희소성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금 이용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화폐적인 명칭을 붙어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에 들어가실 때 뭐 차트를 보시고 뭐 많은 뭐 자료들을 보시고 이슈를 보시고 하실 텐데 사실 주식을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걸 대체 어떤 자료를 봐야 되냐. 앞으로 뭐 HTS를 보시던 뭐 앞으로 뭐 거래소를 보시던 이 거래소 안에서는 사실 차트만 이렇게 쭈쭈쭈 나와 있고 최근에 가치 변동, 뭐 거래 수급 현황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HTS 안에서 기업 분석이나 이런 부분 페이지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냥 매매창만 있는 느낌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절대적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종목이 암호화폐입니다. 사실 이거는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달러나 원화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이 화폐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랑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원래 정확한 성질만으로 분석을 해도 종이 쪼가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중앙은행이 신뢰도를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계속적으로 통화 조절을 들어가 줍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있는 총수량을 지속적으로 조절을 해줌으로써 환율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이건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화폐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 사실 중앙은행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딱 손을 떼고선 우리는 더 이상 이 화폐의 고정 환율 이 부분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치는 급변동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암호화폐 변동하는 것보다 더 세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뭐 최근에 실례로 보시면 터키 리라와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이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터키 중앙은행이 불을 더 붙였어요. 왜냐? 본인들이 지급준비율을 더 낮췄습니다. 지급준비율을 더 낮춰서 은행 안에 있던 자산까지도 전부 다 대출을 빠져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통화가치 하락에 불을 붙여버렸죠. 사실상 통화가치는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아니고요. 30%가량이 떨어졌죠.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이란 화폐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 토막이 났고요.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성질은 똑같습니다. 절대가치 평가가 없고 통화량 조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자들의 수급 부분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 가치 평가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고 미국 은행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은행들의 신뢰도 평가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 국가가 얼마나 탄탄하게 유지될 것인가. 뭐 채권 등급 평가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의 통화량은 분명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요. 반대로 터키나 이란 같이 최근에 좀 분쟁 사태가 굉장히 발발되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통화는 추후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매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부 다 화폐라는 성질에 있어서 상대적 가치 평가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절대적으로 뭐 페트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일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가치 평가에 있어서 오일 분석 기반으로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 근거 가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그냥 기업 자체에서 발행을 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절대 가치 평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급. 뭐 이건 주식하시던 분들께서는 익숙하신 용어니까 따로 수요 공급 그냥 뭐 간단한 용어입니다. 그냥 요약해서 수급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가치 평가, 상대적 가치 평가만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돈을 써서 밀면 밀립니다. 제가 1조를 써서 매수를 치면은 올라갑니다. 그죠? 1조를 써서 1조 보유 물량들을 한 번에 매각을 들어갔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6,000선에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죠. 이 라인 충분히 뚫고 내려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들 모두가 다 수급에 기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치 평가보다 오히려 더 수급을 중시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냥 단순히 시장에서 오늘자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 현황이 앞으로 지금 ETF 시장이 오픈이 된다. 9월 21일 날 이제 12호위권 들어가죠. 그 다음에 9월 30일 날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일반 현물 거래소들에 대한 ETF 승인 심사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기준으로 ETF가 뭐냐? 주식장 거래 HTS에서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화된 펀드 상품입니다. 그러면은 증권을 거래하던 분들이 전부 다 암호화폐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매도 수급이 됐던 매수 수급이 됐던 어느 방향이 됐던 종합적으로 수급 자체는 증가를 한다라는 게 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쪽으로 매도 수급, 매수 수급이 증가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게 앞으로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전반부 파트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할 텐데 저희가 기초자산 여부, 환율 안정성,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여부, 그다음에 보안, 거래 기준 이렇게 좀 간단한 코드들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자는 일단 간단한 코드들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앞에 1, 2, 3, 4, 5 정리드린 부분 딱 전반부 단어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방송에서 이 부분의 상세 내용을 한번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가치평가, 상대적 가치평가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G 시스템 스타원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살펴봤는데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시장이니만큼 다음 주 이 시간 강의도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톡방에서 연준 의장님께서 비트코인 1조로 얼마나 올리고 내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따 꼭 답변해 주실 거죠? 네, 톡방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아직 못 드시고 이 시간 시청자분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오늘 알찬 강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교육 강의 내용이 한 분당 20분가량밖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내용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으로 무료 강좌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 1577-7451번, 톡스타 1644-0147번으로 전화 주신 후에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퀴즈 정답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퀴즈 정답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배당 지급을 실행해 수익성과 성장성, 안정성이 높은 대형 우량주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블루칩이었습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9867님, 0614님, 9566님, 1989님, 1796님 이렇게 5분이 당첨되셨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이 끝난 후에도 우리 스타분들의 톡방 그리고 별톡방 통해서 궁금증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릴 거고요. 어떤 종목들인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